이번에는 주변 환경 온도가 높을 때 지나친 과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 환경과의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방법에는 복사, 전도, 대류가 있습니다. 적외선 복사의 경우는 접촉하지 않고 있는 물체 사이에서 전자파 방사에 의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바로 이제 복사열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접촉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 형태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류는 동물의 피부와 이에 접한 공기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 환기되는 현상을 이제 대류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그림 4-64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 온도가 올라가면 복사, 전도, 대류에 의한 열 방출은 감소하고 수분의 증발이 증가하여 체온 상승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피부의 피부에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 피부에 있는 혈관은 외부 환경과 아주 가깝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혈관을 통해서 열 방출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열 발산을 증가시켜주는 그러한 동물에는 이제 코끼리와 토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털과 복사열 관계인데, 양의 털을 여름에 더울 거라고 생각하고 바짝 깎아주면은 양은 열사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털 내는 공기층이 존재하고 바로 그 공기층 때문에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열이 바로 피부에 도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절연 효과를 그 털 사이에 있는 공기가 그런 절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여름에 양의 털을 깎으면 오히려 열사병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카운터 커런트 히트 익스체인지, 역류 열 교환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 열 교환이 없는 혈액순환과 역류 열 교환이 있는 혈액순환에서의 열의 이동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그림 4-62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이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은 두 혈관 모두 외부 환경으로 열을 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동맥이 말단 쪽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다시 모세혈관망을 지나서 다시 이제 정맥으로 된 후 심장으로 돌아갈 때, 이때도 어떻게 되죠? 이때도 역시 외부 환경과 접촉을 하게 되니까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더 혈액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두 혈관이,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나란히 붙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동맥이 흘러가면서 열이 방출되는데, 이 방출되는 열이 외부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정맥 쪽으로 열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맥은 말단으로 이제 흘러가면 갈수록 열을 뺏기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반대로 모세혈관망을 지나고 정맥이 되어서 몸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은 열량을 동맥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카운터 커런트 히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서로 반대로 흘러가는 이러한 혈관에서 열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열교환이 결국 몸에 있는 열을 보존해주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 보면 언뜻 생각했을 때 동맥과 정맥이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추울 때와 더울 때 동맥혈과 정맥혈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두 개의 정맥 시스템이 있어서 환경 온도에 따라서 정맥 시스템 중에 한 개로 혈액이 흘러들어가면서 조절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표피정맥과 신부정맥이 존재하죠. 그래서 동맥에서 혈액이 흘러가면서 주변 환경이 온도가 낮다 그러면은 모세혈관망을 지날 때 열이 외부 환경으로 발산되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러한 경로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즉 표피정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반대로 추울 때는 열 보존을 위해서 피부에 가까운 쪽이 아니라 신부 쪽으로 있는, 즉 동맥과 가까이 있는 이런 정맥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역류열교환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역류열교환과 관련돼서 또 다른 장치인 경동맥 미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맥 미망은 경동맥이 뇌로 혈액을 공급을 할 때, 이때 뇌로 들어가기 전에 작은 혈관으로 나누어져 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망은 다시 코로부터 들어오는 이 정맥과 서로 이제 가깝게 붙어서 역류열 교환이 일어나게끔 하는데, 이때 동맥의 그 열이 정맥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뇌로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낮추는, 그래서 뇌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더운 지역에 사는 코끼리의 기와 토끼의 기에 혈관이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열 발산을 쉽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우리가 여우라고 할 때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사막여우, 붉은 여우, 북극여우 등이 있는데, 사막여우의 경우는 더운 지역에서 사니까 기가 아주 크죠. 붉은 여우는 중간에 해당하고, 북극여우는 상당히 기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의 경우는 기가 크고, 또 기가 크니까 이 기에 분포하는, 기는 아주 얇기 때문에 혈관이 분포하면은 바로 외부 환경과 가까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따라서 기의 혈관이 발달이 됐으면은 쉽게 열 발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막여우는 기가 크고, 그러므로 인해 열 발산이 이제 쉽게 된다. 반대로 북극여우의 경우는
열 발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쪽은 추운 지역에 사니까 열이 많이 발산이 되면 그만큼 체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 발산을 줄이기 위해서 기 크기도 이렇게 작은 형태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갖고 있는 구트랄 파우치라고 하는 독특한 열 발산 장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2와 구강을 연결하는 유스타키오관을 이용해서 중2에 걸리는 압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말에서는 바로 이 유스타키오관이 더 확대되어서 이렇게 큰 주머니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내부를 보면은 이런 주머니 모양 그 벽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빠르게 달리게 되면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이 분비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흡량이 많아지게 되죠. 호흡량이 많아지면서 공기가 이 구트랄 파우치로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항에 이제 공기가 이제 많이 환기되면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트랄 파우치의 기능은 원래 그 유스타키오관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압력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혈액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기가 쉽게 환기가 된다는 얘기는 외부 환경에 쉽게 노출된다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병원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환웅성 훈항염, 고창성 훈항염, 진규성 훈항염 등 이런 염증이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감염이 일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귀 아래 쪽에 이렇게 이제 커다란 폭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분 증발에 의한 체열 발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감 수분 손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이고, 피부나 호흡기도를 통해서 수분이 나가게 됩니다. 이때 물 1g이 증발하면서 0.58kcal의 열을 소모하게 되고, 사람의 경우 불감 수분 손실이 하루에 600ml이기 때문에 0.58 곱하기 600 하면 348kcal가 바로 불감 수분 손실에 의해서 발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은 기초대사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양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땀을 통한 열 발산이 되겠습니다. 땀샘에 의해 체표면에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말하며, 분비량이 적을 때는 이 땀샘에서 흘러나갈 때 도관에서 소디움이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장성으로 분비가 되는데, 분비량이 아주 많을 때는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재흡수가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충분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따라서 NaCl의 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물뿐만 아니라 소금도 같이 일정 정도 보충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소, 말, 낙타 등은 땀을 많이 흘리는 동물이고, 반면에 양, 개, 고양이는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 같은 경우 특히 입이 큰 이러한 동물들은 호흡기들을 통해서 수분 증발하는 것이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헐떡거림에서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경우는 또 고장성의 땀을 흘리는데 말 혈장에 비해 클로라이드나 포타슘이 현저하게 높은 그러한 액상 성분이 땀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근데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은 이제 묽은 땀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라테닌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분이 이제 땀 속에 같이 분비되는데, 이 성분은 땀방울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즉, 얇게 퍼진다는 거죠. 물방울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얇게 퍼져서 표면적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양의 수분이 증발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발안의 종류는 온열성, 정신적, 미각성. 그러니까 더워서 땀을 흘리는 게 온열성이고, 어떤 정신적인 흥분 상태라든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 이런 상황에서 흘리는 땀이 정신적인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운 것을 먹으면은 땀이 또 날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미각성 발안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헐떡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와 같이 체구에 비하여 입이 큰 동물에서 주로 일어나오며, 이때 들여마시는 공기의 대부분은 코로 들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대부분은 입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제 수분을 이제 증발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와 고양이는 피부에 땀샘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헐떡임을 통한 체열 발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타액 분비,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헐떡임도 하지 않는 동물의 경우는 침을 몸에 발라서 결국 환경 온도, 그러니까 침을 발라서 결국 침을 증발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체온을 낮추는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효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온도 또는 감각 온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 습도, 풍속 등에 의해 실제 기온과 다르게 느끼는 온도를 말합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체표면에서의 수분 증발이 억제되어 더 덥게 느껴지게 되고, 바람이 많이 불면 피부에서 열을 많이 빼앗기게 되니까 훨씬 더 춥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와 양은 습구 온도에 더 영향을 받고, 즉 장마철에 체열 발산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동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와 닭은 건구 온도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조한 고온 환경에서 체열 발산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즉 돼지와 닭은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러니까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주 빨리 폐사되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닭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온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에서의 체감 온도 산출 공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습구 온도와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의 이제 어떠한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는 습구 온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여기에 비중이 더 높죠. 그리고 돼지는 반대로 건구 온도, 닭은 특히나 건구 온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닭이 그냥 온도가 기온에 가장 취약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온도가 올라가는 환경 온도, 즉 체온이 변화가 되는 적은 환경에서 상한 인계 온도를 의미하게 되겠죠. 이때 돼지는 32도, 개도 30도가 되지만 조류는 27도로 나와 있습니다. 즉 조류는 환경 온도에 되게 약하다. 환경 온도가 올라가는 고온 환경이 아주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서의 불쾌지수 구하는 공식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뭐 그냥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불쾌지수가 74 이하일 때 쾌적하고 85 이상이면은 100%가 불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나치게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열 손실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한냉에 노출되면 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우선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표 면적 감소, 즉 몸을 움츠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털을 세워서 절연 효과를 증가시켜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 털은 많이 퇴화됐지만 바로 이러한 털을 세우는 이런 반사작용은 남아있기 때문에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은 잇모근이 돌출되어서 이제 소름 돋는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표 4-8을 보면 저체온과 관련된 생리변화가 제시되어 있는데 일단 동물이 체온이 30도, 25도, 20도로 체온이 떨어질 때 산소 소비량도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박출량, 심박수, 동맥혈압 등은 체온이 떨어짐에 따라서 아주 현저하게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에 반해서 혈액의 점도는 반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혈구 용적비의 경우는 약간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체 여과의 경우 이제 신장 기능이 되겠죠. 이런 여과는 체온이 떨어지면은 급격히 감소되어서 20도씨까지 떨어지면 아예 여과가 안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발달된 변화된 것들이 있는데 항온 포유류는 이제 흑한 지역이나 열대 지방에 사는 동물 모두 직장 온도는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극지방에 사는 이런 동물의 경우는 역류열 교환이 발달이 되고 따라서 열 발산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말초 조직에 특히 발바닥 같은 경우 이것은 외부 환경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위에서는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아서 융점이 아주 낮게 된다. 그래서 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상이 안 걸리고 이제 이쪽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생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먼저 열 손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어서 열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시버링에 의한 열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위에 갑자기 노출될 때 골격근이 떨리면서 열 생산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하며 근수축으로 생산된 열은 모두 체온 상승의 형태로 나타나고 초당 10회의 근진전, 상당히 이제 빠르게 이런 수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불수의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버링에 의한 열 생산은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 시버링이 아닌 이런 근육의 근진전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열 생산이 효율적 면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는데 1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교감신경과 관련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그러니까 열 생성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적응을 하고 또 이제 열 생산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있죠.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 이러한 것들이 분비되어서 열 생산량을 증가시켜준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갈색 지방이 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갈색 지방은 이제 신생 포유동물이나 동면동물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갈색 지방과 그냥 지방세포의 차이점이 A, B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냥 지방세포는 이 세포 안에 큰 덩어리로 지방이 이제 모여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갈색 지방 세포는 큰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리고 또 혈관망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망 때문에 이제 갈색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갈색 지방에는 혈관, 마이토콘드리아가 풍부하게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올 경우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덩어리가 작으니까 표면적이 넓고 따라서 훨씬 더 빠르게 지방산을 동원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혈관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또 동원된 지방산을 빨리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해된 지방산을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서 아주 빠르게 ATP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 흥분 시 단시간 내 열량 생산이 바로 갈색 지방을 통해서 증가가 되고 동면에서 깨어날 때 갈색 지방 조직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즉 동면에서 깨어나면 바로 체온을 올려야 되는데 이때 체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갈색 지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체온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의 조절은 무의식적으로 체열의 생산과 발산이 평형을 이루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표 4-9를 보면은 열이 생산되는 양과 열이 발산되는 양이 같은 이러한 값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감지하는 수용체들이 중추신경과 피부 그리고 내부 기관에도 존재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체온 조절 위에 이제 체내에 다양한 이런 온도 수용체는 중추에 있는 온열 수용기와 말초에 있는 온열 수용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많은
그 열을 감지하는 신경은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의 프리옵틱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혈액이 이제 이곳을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혈관이 확장되거나 땀이 나게 해서 열을 그러니까 발산시켜주는 열을 잃는 그러한 기전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그다음 피부에 있는 이제 차가운 것을 감지하는 수용체의 경우 운동을 이것이 이제 활성화되는 경우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운동한 후에 이제 땀이 나게 되면은 땀이 증발되면서 갑자기 몸이 이제 춥게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러면서 몸이 막 떨리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이제 피부에 있는 이런 냉각 수용체의 활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운동하면은 체온이 올라가니까 체열 발산을 위해서 땀이 나게 되는데, 이 땀이 증발되면서 피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니까 바로 이 피부에 있는 냉각 수용체가 이를 감지해서 몸이 이제 차갑다고 느껴지니까 이런 떨리는 이러한 그 현상이, 그러니까 근진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관도 이런 온도를 감지하는 이런 센서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은 이제 시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지나치게 많이 이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게 될 경우 우리 체온이 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을 보존하는 기전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찬 음료를 마시는 것은 여름에 좋지 않다. 역효과가 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 보존 종추는 어디에 있냐? 이건 시상 하부의 포스테리어 하이포살라무스 쪽에 존재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 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 하부 앞부분, 프리옵틱 리전, 아래 그림에서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곳이 체열을 분산 또는 방출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부 뒷부분, 이제 포스테리어 하이포살라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반대로 체열을 보존하거나 생산하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트로미디얼 뉴클리우스와 레터럴 에어리어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던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체온 조절 중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또는 너무 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시상 하부의 기준점보다 따뜻한 혈액이 이제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상 하부에 있는 열 손실 중추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피부로 흘러가는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부 쪽으로 많은 혈액이 흘러가게 함으로 인해서 열의 방출을 증가시키죠. 그리고 역시 땀을 활성화시켜서 땀물 분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열 발산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체온이 정상으로 들어오면은 이러한 열 손실 중추가 비활성화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반대로 너무 추운 환경에 노출되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 시상하부 쪽에 흘러가는 혈액이 차갑게 되고, 정상보다 차가운 혈액을 감지하면은 열 보존 중추가 활성화되어서 피부로 흘러가는 혈관을 축소시키고, 또 그러니까 혈관을 축소시켜서 열 발산을 억제시키는 거죠. 또한 근육을 움직여서 열 생성을
증가시켜줘서 전체적으로 체온을 증가시켜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열생산 중추가 비활성화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때 동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사 부분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도 같이 함께 2학기 실습 시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습도 진행하는데 한 번에 전체가 한 번에 다 실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에 실습을 안 하는 조들이 생기게 될 테고 그때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대사 관련 동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